네, 한동안 잊혀졌던 소피아 부인 이야기가 국내 증시에서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계 자금이죠. 올해 3월부터 유럽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소피아 부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 주가에 크게 상승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소피아 부인이라는 용어가 다시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계 자금입니다. 양적 완화로 인해서 좀 얼마나 우리 시장에 좀 호기를 불어넣어 줄 것인가,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 듯 싶습니다. 네. 예. 네, 국내 증시의 그 소피아 부인 얘기가 지금 예.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개인적에서 죄송합니다는 네. 이런 그 각종 부인들, 뭐 와다나베 부인, 뭐 소피아 부인, 이건 한국에 제가 아마 처음 소개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금의 성격을 이해해야 네. 우리가 소피아 부인이 진짜 들어오니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는지 이걸 좀 아실 수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공부해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아침부터 무슨 부인 타령이냐 하는데, 이건 국제 간 자금 흐름에 주도하는 이런 그 여성들을 좀 통칭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와타나베 부인은 엔케리 자금을 주도하시는 네. 주도하는 그 이런 일본의 대표적인 성을 따서 와타나베 부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봅니다. 그리고 스미스 부인은 아마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도 저금리 또 양적 완화 정책에서 저금리 양적 완화하다 보니까 이런 그 자금을 주도해서 달러계 자금들이 이런 그 금리 차례등과 환착을 돼서 신흥국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때에 미국의 가장 흔한 성인 그 스미스 따서 스미스 부인이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이런 그 용어들이 있었죠. 뭐 공식적으로 붙여진 건 아닙니다는 중국에서 자금이 나올 때는 어떤 자금이냐 하면 중국의 가장 흔한 성이 왕씨 부인이다 보니까 네. 왕씨다 보니까 왕씨 부인이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도 우리나라의 그 금리 차라 이렇게 이용해서 다른 데에 간다면 원캐리 자금에 해당되고, 네. 이 원캐리가 자금을 주도할 때 다른 데 마찬가지로 와타나베 부인, 스미스 부인, 왕씨 부인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김씨 부인이 돼야 되는데, 예. 사실 한국은 경제권이 아직도 남성들이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김씨 부인보다는 김씨 사장으로 그렇게 통용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용어 자체 하나가 그 나라 국민성을 많이 반영하고 그 나라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게 국제금융 그러네요. 용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어 사용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그 용어 자체에 많은 내용을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피아 부인은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치가 빠른 그 시청자분은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유로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그래서 유럽에서 그 가장 흔한 성인 프랑스의 흔한 성을 따서 소피아 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유로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이러한 사람을 보통 그 소피아 부인이다 이렇게 통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주로 이야기를 나눌 소피아 부인, 그 실체는 정확히 무엇인가도 알아보겠습니다. 뭐 유로 캐리 자금을 뭐 대표해서 소피아 부인이라고 칭하긴 합니다만, 어떤 자금을 캐리 자금이라고 하는가, 이런 성격도 좀 명확히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소피아 자금은 유로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금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유럽계 자금이라 할 때 이게 전부 캐리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한국경제 TV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금은 뭐 이렇게 전부들 마치 소피아 부인들이 주도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진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로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이 소피아 부인이다. 그러면 캐리 자금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제금융이론에서 보면 피셔의 통화치를 감안한 국제 간 자금 이동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이론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 국가, 투자 대상국의 어떻게 보면 통화치를 감안한 금리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그래서 사실 투자국보다 투자 대상국이 이게 높다면, 예를 들어서 금리차가 이렇게 투자 대상국이 높거나 아니면 환차익이 기대된다면 그쪽으로 자금이 쏠려가는 이런 형태의 자금들을 보통 피셔의 그 통화치를 감안한 국제 간 자금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 이론인데요. 네. 그런 자금들이 바로 사실상 그 캐리 자금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금리 차익과 환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그 자금들을 보통 이렇게 캐리 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펀더멘탈을 감안한 그 자금들은 액티브형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금융위기에는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번 낮아졌기 때문에 네. 그럼 신흥국은 높지 않느냐? 신흥국은 물가를 감안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익입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부 저금리 추세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환차익 쪽이 더 이렇게 신흥국에 들어올 때는 캐리 자금이 환차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돈의 가치가 고평가 있냐 저평가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평가되어 있으면 캐리 자금이 들어온다. 근데 우리나라 통화가 고평가되어 있으면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그건 캐리 자금의 성격은 아니다. 그걸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리 위기 이후에는 사실 캐리 자금은 환차익에서 주도된다 하는 것을 특별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밖으로 빠지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빠진다면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 그 다음에 들어갔던 캐리 자금이 나갔던 것이 들어오는 것은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에서는 마진콜 해볼 때 딜레버리지가 아니라 딜레버리지가 따른다 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리 자금이 해소할 때는 국제금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바로 대부분 이 캐리 자금의 성격은 레버리지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레버리지 투자는 투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자금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딜레버리지 국면에서 좀 자금 국제금리 시장에 많은 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보다는 들어올 때가 더 큰 타격을 미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그 자금의 어점별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일본에서 이렇게 할 땐 엔캐리,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렇게 할 땐 달러 캐리, 유럽에서 이렇게 유로 캐리 자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리고요.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신흥국 중에서 중국에서 일으키면 위안화 캐리 자금, 한국에서 일으킬 땐 원 캐리 자금인데요. 이건 그냥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농담 삼아 네. 얘기를 많이 하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자금이 익혀지진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뭐 유로랜드 19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국가가 사실 독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소피아 부인,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랑스식 이제 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유로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을 유로존을 대표한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따왔을까? 이런 뭐 사소한 궁금증이 또 하나 들긴 듭니다만,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예. 내용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네. 그러면 왜 유로 캐리 자금이 예. 지금 유로랜드 회원국이 19개 회원국 아니겠습니까? 19개 회원국인데 왜 프랑스 이름을 땄을까? 그러면 유로 캐리 자금이 프랑스가 자금의 원천을 제공할까? 근데 프랑스는 경제가 안 좋습니다, 지금. 그 뭔가 작은 궁금증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대변해야 이 유로 캐리 자금 소피아 분의 행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항상 유로 캐리 자금 왜 프랑스 사람의 이름을 붙일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유로 캐리 자금이 프랑스 자금이 주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는 네.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유로 캐리 자금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유로랜드 19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그 대표하는 국가가 독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독일로 이렇게 만약에 유로 캐리 자금이 이렇게 된다면 뭐 그루버 캐리 자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겁니다. 독일은 그루버라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왜 소피아 자금일까? 일단은 뭐 용어상으로도 이 그루버보다는 소피아가 낫습니다. 그죠? 한국 사람일 때는 이 모양새 저 모양새에서 뭐 삼류 영화 소설에 이렇게 프랑스 사람이 나오면 프랑스 여인이 나오면 꼭 소피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익숙한지 그런지 모르는데도 네. 이 소피아 자금이 이렇게 소피아가 굉장히 친숙한 이름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유로랜드의 대표적인 국가 독일은 1차, 2차 세계대전의 전범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을 대표할 때는 이런 그 독일은 경제적으로 대표하지만 대체로 보면 전부 유로랜드 대표할 때는 독일이 이렇게 대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국제금융 시장에 만약에는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낙인 효과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제 한국이 지금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하더라도 제가 그렇습니다. 항상 뭐냐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당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997년 외환위기 국가이다. 그래서 외환위기 연구 사례 뭐 이렇게 보면 한국이 전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한군 외환위기. 네. 지금 아무리 경제가 좋더라도 그때 당시 경제가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만약에 경제가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과거 1997년 외환위기 경험금이다. 이것은 사실 벗어날 수 없다 해서 이게 바로 스티그마 이펙트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사실 국제사회에서 전범이라는 낙인 효과 때문에 유로 캐리 자금을 이렇게 주도하는 삶을 보통 프랑스가 소피아가 상징으로 해서 대체로 유럽에서 보면
프랑스가 굉장히 좀 많이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뭐 문학이라든가 예술에서 프랑스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약간 고급 이미지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제가 세계 556개국을 모 민간 경제 연구소에서 글로벌 경영을 추진할 때 보면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외부에서 나오는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국제 비즈니스일 때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답답합니다. 이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있잖아요. 모 회장이랑 밥 먹을 때 보면 2시간을 먹습니다. 제가 국제적으로 보면 저는 성격이 급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제 성격 급하지 않습니까? 말도 빠르고. 근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프랑스에 가서 서로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니코텔에서 비즈니스 세네강변에 예. 하는데요. 제가 점심을 빨리 먹습니다. 한 5분 만에 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 양반들은 뭐냐면 이게 그 얘기를 하면서 밥 먹으면서 비즈니스 하는 걸 모르고 이게 국제 비즈니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해서 굉장히 남이 있잖아요. 밥을 먹고 남이 밥 먹는 거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좀 곤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 간행을 몰라가지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답답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프랑스 전체에서 주는 어떤 문화적 이미지, 예술 이미지 이런 것이 사실상 고급 이미지를 띠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차이도 소피아가 프랑스가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소피아 부인 이야기가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막 들리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이번에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조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좀 이 떠올리는 의미에서 어떤 조치인지 그 중요 어떤 부분들 정리를 한번 시작하고 얘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내 네. 증시에서 갑작스럽게 소피아 부인 얘기 나오는 게 예. 일단은 두 가지죠. 하나는 금리는 이제 이미 낮아져 있죠. 네.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책 금리가 0.05%는 이렇게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 유로랜드는 사실 양적완화 정책에 버금된 유럽식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 상태죠. 소위 LTR, 장기대출 프로그램이라 해서 국채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국채금리가 많이 시장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이번에 그 자금을 푼다 하더라도 네. 당초 예상보다 많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간별로 나누긴 했지만 1조 1,400억 유로 이 정도 자금이 풀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금들이 국내 증시에 오지 않느냐. 그러면 유로 캐리 자금을 이렇게 금리 차이든가 환차익을 이용한 자금이다 하는 성격을 잘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럽계 자금은 그 주도하는 사람이 소피아 부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피아 부인이 국내 증시에 오는 게 아니냐 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소피아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정황적인 측면에서 이미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졌다는 점. 그 다음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 자금이 넘치지 않느냐 해서 이걸 굳이 소피아 자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네. 그냥 유럽계 자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확한데 굳이 그것을 좀 고답스럽게 얘기하나요? 모를까요? 소피아 부인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시발점은 자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풀렸던 예. 그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유럽중앙은행의 이 양적 완화 대책을 보면요. 기존의 이제 연준의 방식에서도 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연준의 대책보다는 훨씬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도 명확히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로 캐리 자금이 한 개 들어오냐 네.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금을 살포 방식이 중요합니다. 자금의 살포 방식. 그런 측면에서 항상 양적 완화 정책 추진 과정을 한번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네. 유럽의 그 양적 완화 정책은 미국식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이었었죠.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는 간단히 좀 요거 다시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한꺼번에 뒤붙는 네. 헬리콥터 밴식으로 예. 그래서 1기 때는 1년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1조 7천억 유로가 달러가 뭐죠? 그다음에 금융이 어느 정도 안정되다 보니까 2기 때는 6개월 기간을 단축시켜서 자금도 6천억으로 줄여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작동되니까 그때부터는 뭐냐면 2014년서부터 월 800억 달러씩 네. 근데 무기한으로 이렇게 추진했었죠. 네. 그래서 작년 그 12월 27일 날 그게 마무리됐는데요. 유럽 방식은 드라기 방식은 어떠냐 하면 일단 기간은 내년 9월로 이렇게 일단 1차로 못 받았기 때문에 예. 그 방식은 선시티 크로우 방식입니다. 근데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은 매월 600억 유로씩이니까 예. 룰에 의한 방식이죠. 요 방식입니다. 기간은 정해놓고 선시티 크로스 방식이고 그다음에 자금 공급 방식은 미국의 3차 양처강에 해당되는 매달 얼마씩 하는 방식 해놓고요. 예. 이런 룰의 방식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캐리 자금들이 이렇게 이탈될 때는, 밖으로 이탈될 때는 요 까꾸리 됩니다. 기간이 어떻게 하냐면 네. 기간은 무기한으로 설정하지 말고 기간은 선시트 그룹식으로 하되 자금 공급도 역시 선시트 크로스 방식으로 대량으로 살포해야 되거든요. 한 번에 그냥. 그렇습니다. 예. 시스템이 작동되고 시장이 작동되는 상태에서 룰에리어 방식은 말타리 룰이라 해서 그는 뭐냐? 다 밖으로 자금이 이탈되지는 잘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 캐리 자금이라든가 밖으로 이탈될 때는 어떠냐 하면 그 자금의 공급 방식이 선시트 그룹 방식으로 단기에 집중 살포식. 다시 말하면 미국의 1기, 2기 때 마찬가지로 단기에 집중 살포식. 이게 네. 하는데요. 유럽의 그 지금의 양적완화 방식은 3월부터 내년 9월 달까지 매월 600억 유로씩 룰에 의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 자금 공급 방식에 있어서는 소위 유로 캐리 자금이 밖으로 이탈될 수 있는 네. 이런 그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했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방식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전체 규모는 비슷하더라도 단계 쏟아붓느냐 아니면 매월 금액을 나눠서 하느냐 그 방식인데 네네.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온 이후에 그래서 평가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 듯 보이는데 시장과 학계에서는 어떤 평가 나오고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네. 부정적 평가가 많이 나오죠. 세 가지 각도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자금 공급 방식에서 미국식 방식과는 좀 다소 혼동스럽다. 시장이 읽기가 어렵다 하는 네. 이런 측면이 이제 하나 나오는 거고요. 이건 뭐 시장에 가서 계속해서 평가 방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 추진하기 전에 정책 금리보다는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 추진 전에 국채 금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국채 금리가. 네. 그럼에 따라서 이 양적 완화 정책 추진과 함께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우리가 보면 항상 정책 금리와 기준 금리는 좀 구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네. 정책 금리를 떨어뜨려도 시장 금리가 안 떨어지면 소비량과 투자 안 소용이 없다고 늘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면 미국은 이미 양적 완화 정책 추진 이전에 국채 금리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 추진과 함께 국채 매입이니까 마운드 프라이스 올라가 반비례 관계엔 국채 금리 떨어져. 예.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 추진과의 기준이 되는 시장 금리가 떨어져서 소비라든가 투자 이런 게 좀 도움되는 방식이었었거든요. 순환이 그래 네. 돌았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미 예. 유럽은 국채 금리가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양적 완화 정책이 자금이 공급됐다 하더라도 국채 금리를 더 떨어뜨려서 소비량과 투자할 수 있는 총수를 드릴 수 있는 요게 여지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뿌리더라도 네. 사실 그 시장 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적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 측면이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유럽은 경제 활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돈을 뿌리더라도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는 건 통화 유동성이라든가 통화 승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돈을 뿌리더라도 벽장 속에 간다. 빠진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구조와 그다음에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 돈을 뿌리는 것은 일시적으로 주가를 올리더라도 사실 결국은 펀더멘탈은 더 악화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주가는 더 빠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평가 이제 뭐 부정적, 뭐 제한적,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양적 완화 풀린 돈이 흘러갈 곳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 지금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도 과연 이 자금이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 좀 판단하는 데 여부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1월 22일 날 ECB 발표 이후에 네. 사실은 그 캐리 자금의 성격이라면 채권 쪽에 돼야 됩니다. 금리 차랑 환차익이니까. 근데 이쪽 부분보다는 지금 이쪽 부분에서는 특별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금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증시 쪽에 네. 이게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증시에서 우리가 한 1억 달러 정도 이렇게 한국계 자금으로 들어온 거는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 상대 비교를 볼 때 우리만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ECB가 양적 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익스펙테이션 때문에 이게 이제 거기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같은 유럽 내에 들어가는 게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럽 내에. 그래서 유럽 내에 집중되는 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도라든가 그다음에 대만, 특히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국은 태국보다도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탈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럽의 자금이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우리가 ECB 양적 완화 정책을 이렇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세 가지 있다. 하나는 네. 독일로 집중된다는 티핑 팩트.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내 벽장 속에 가두는 호딩 이펙트.
그리고 자금이 이탈돼도 여객국인 영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드레인 이펙트 세 가지가 있죠. 그런 부분이 바로 익스펙테이션에 의해서 자금 흐름이 벌써부터 바뀌긴 있기는 하는데요. 네. 유럽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거기 바로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럽 지역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캐리 자금의 성격 같은 것을 잘 파악해서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려야 된다 하는 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완을 추진했던 국가, 그 상황에서 우리 자금입이 얼마나 됐는가를 돌이켜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들어왔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유입이 좀 미미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대목이 이제 결국 양적완화 정책을 선행적으로 추진했던 국가들이 미국과 예. 일본입니다.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도 1차, 2차, 3차 때 전부 들어온 게 아니고 달러 캐리 자금이 전부 들어온 게 아니고 네. 1차 때 주로 1조 7조억 자금을 왕창 퍼볼 때 미국계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달러 캐리 자금이 주도하는데요. 사실상 그때는 실질적으로 달러 캐리 자금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마진 콜의 딜레버리지 과정에서 한국의 펀더멘탈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네. 환율이 1,600원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체리피킹적인 성격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환차익이라든가 이런 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달러 캐리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제가 달러 캐리 자금이나 여기 말씀드리는 일종의 저평가 부분에 대한 가격 상승의 기대에 의해서 네. 자금이 들어온 캐리 자금의 성격이 더 많았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3차 0.5 정책의 시청자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는 룰레이라는 방식, 매월 800억 달러씩 룰레이라는 방식으로 바뀌면 따라서 미국계 달러 계좌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020원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상 상당 부분 이렇게 캐리 자금의 유인력이 굉장히 약화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고평가 부분이 됐으니까 그런 측면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일본 어떠냐? 그 이후에 2012년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은 사실상 발권력에 의한 정책이었었기 때문에 그 엔저라는 특정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금 자체가 사실 캐리 자금으로 이행되기는 어려웠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엔캐리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사실상 자금의 용도가 엔저로 이렇게 유도시키는 자금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엔캐리 자금으로 구조해서 와타나베 부인이 사실상 한국에 들어오진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뭐냐 하면요. 사실 미국도 돈 풀고 유럽도 돈 풀었지만 한국 증시 어떠냐? 세계 증시가 잘 털었는데요. 네. 세계 부동산이 잘 털었는데요. 캐리 자금 부동산도 들어오거든요. 캐리도 잘 들어오는데요. 한국은 뭐냐 하면 대여권이 상당히 의존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에 미국의 1차에서 달러 캐리 자금이 주도했던 왕창 뿌렸던 그때 890에서 2100 올라가고 나서 네. 지금 한번 보시거나 시청자 여러분 그 후에 미국도 자금 계속 뿌리고 유럽도 일본도 돈을 계속해서 뿌렸는데요. 결국 주가는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2016년에 주가는 세계 증시와 한국 증시가 서로 디카플링, 예. 디카플링에서 추세적으로는 디카플링 이렇게 본 측면에서 보면 바로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도 워낙 제한적 움직임 보이다 보니까 그럼 유럽에서도 양적완화 이야기가 들어올 때 이번에 좀 훈풍이 불어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이 양적완화로 풀린 자금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그렇게 기대만큼은 안 들어온다. 그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캐리 자금은 특이성을 갖고 있는 자금들입니다. 특이성을 갖고 왜냐하면 한차익과 금리 차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은 뭐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한차익적인 측면인데요. 우리 통화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화 자 아직도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차익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이론적으로 한차익을 캐리 자금의 전제 조건은 한차를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네. 걸 꼭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양적완화 정책은 정책 자금입니다. 그래서 돈이 풀린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사용 용도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캐리 자금 성격으로 해서 정책의 그 자금의 성격이 바뀌기는 좀 힘든 상태다. 이런 상태를 꼭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네. 이번에 그 유럽이 자금이 많이 푼다 하더라도 이 자금이 미국과 일본처럼 중앙은행이 네. 발권력 동원해서 뿌려지는 자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ECB가 1조 1,400유로 하더라도 그 분담은 누가 하냐? 분담은 각 분다스방크 그리스 중앙은행에서 그걸 비용을 분담하게 되겠거든요. 그게 뭐냐? 집행 과정에서 사실상 그만큼 되겠느냐? 중앙은행이 정권을 쥐고 뿌리는 것과 네. 그다음에 결정은 유럽 중앙은행이 하지만 그 집행의 비용 부담은
분다스방크, 그리스 중앙은행, 이태리 중앙은행이 같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일본과 미국에서 양적으로 정책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인 것은 캐리 자금이든 액티브 자금이든 한국에 들어오려면 한국에서 투자 수익을 실현시켜줘야 됩니다. 네. 환차익이든 금리 차익이든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뭐 사실 그쪽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건 일시적이다. 그 시청자 여러분,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는 목적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경제 여건이 개선돼야 된다. 모든 자금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에서 유로 캐리 자금이 들어와서 그래서 한국 증시 올리면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재산 증식을 위해서. 그러나 너무 이 소피아 자금이 유행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자금의 성격을 잘 모르시고 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 경제 좋아야 된다. 자, 오케이. 그러면 한국의 지금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의 기본 여건이든가 이런 측면에서 자금의 지속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기대해서 들어왔던 자금이 계속 1년, 2년 이렇게 들어올 거냐 하면 왜냐하면 재테크 스페는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1개월, 2개월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년, 2년 정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요. 한국 경제권이 좋은가 네. 하는 것을 좀 시청자한테 제가 굳이 답을 안 드려도 시청자님의 답에 맡기겠습니다. 시청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자금은 들어오려면 한국 여건이 좋아야 된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교훈. 알겠습니다. 교훈입니다. 네네. 자, 유럽중앙은행 양적 완화 이후에 한국으로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얘기가 참 많죠. 현재 여건상 참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들어봤습니다.